내가 이 말만은 안 하려고 했다. 그래, 문규 네 말처럼 나도 며느리였으니까 이해하려고 노력했어. 나라고 70 넘어서 힘들게 애 보고 싶겠니? 그래도 너희 맞벌이 한다고 힘들까봐 군말 없이 애 봐줬다. 그리고 우리 집에서 보라면 우리 집에서 보고, 너희 집에서 보라면 너희 집에서 보고, 며느리 힘들까봐 청소 설거지 해주다가 지 살림 건들지 말래서 안 했고 음식도 해다 바쳤어. 그런데 돌아오는 말은 고맙다는 말이 아니라 고장 나쁜 시어머니냐? 그러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저도 노력했어요. 이렇게 가까이 살면 힘들 줄 알았는데도 왔고요. 그런데도 잘못한 것만 꼬집으시니까 너무 서글퍼요. 아들은 그런 며느리가 안쓰러웠는지 감싸 안으며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연수도 사정이 있었겠죠? 잘해보려는 사람 너무 몰아세우지 마세요. 이렇게 엄마랑 저희 사이 틀어지면 남는 게 뭐예요? 저는 엄마 안 보고 살아야 하고, 엄마도 저도 못 보고 애기도 못 볼 거 아니에요. 뭐? 끝까지 속을 태우는 소리만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 다 미련 버릴란다. 내가 뭘 위해서 이 나이에 그렇게 아등바등? 너희를 위해 살았는지 모르겠다. 그럼 저희랑 연이라도 끊으신다는 말씀이세요? 그건 내가 바라는 게 아니고 네 마누라가 바라는 일 아니니? 왜 그렇게 연수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정말 도저히 못 참겠어요. 이제 그만할게요. 그리고 앞으로 애도 안 맡기겠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어머니 사이엔 깊은 고립회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잘못 들인 며느리 때문인 줄 알았지만 오늘 보니 가장 잘못된 것은 자신의 아들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시작은 며느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73세가 된 어머니 원미현 씨입니다. 어머니에게 소리치고 있는 남자는 원미순 씨의 아들 37세 강문규입니다. 원 씨는 여느 어머니들과 마찬가지로 아들 강문규를 애지중지하며 키웠습니다. 다만 남들보다 좀 더 애틋했던 것은 남편 없이 홀로 키웠기 때문이었죠. 남편이 죽기 전에는 시어머니까지 넷이서 함께 살았습니다. 홀로 애를 키울 때보다 힘든 세월이었죠. 시집살이가 대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부 갈등 때문에 이혼도 몇 번 결심했었는데 아들 문규만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로도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몇 년을 더 모시고 살았고 그때라고 시어머니가 다른 사람이 되진 않았죠. 그래서 아들이 결혼했을 때도 절대 합가만은 하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아들이 혼자 살아야 하는 원 씨에게 넌지시 물어보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진짜로 괜찮으시겠어요? 아, 괜찮다마다. 혼자 사는 게 뭐가 대수라고. 너희 둘이 알콩달콩 잘 살아. 나는 나대로 잘 살 테니까. 그리고는 모아둔 돈도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걸로 이 근처에 작은 아파트 한 채는 살 수 있을 거야. 아들은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엄마. 근데 이 돈으로 회사 근처로 집 구할게요. 아들 회사 근처는 번화가라 원 씨가 살고 있는 동네보다 비쌌습니다. 거긴 너무 비싸지 않아? 그 돈으로는 못 살 텐데. 일단 전세로 알아보려고요. 원 씨 생각이야 이곳과 회사까지는 차 타고 30분 정도 거리이기 때문에 조금 왔다 갔다 하더라도 내 집이 있는 것이 낫지 않나 싶었지만 요즘 사람들과는 또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렇게 아들은 회사 근처에 전셋집을 얻었고 원 씨와는 차 타고 30분 거리에 떨어지게 되었죠. 가깝다면 가깝고 멀다면 먼 거리였습니다. 결혼 후 2년간은 1년에 몇 번 보지 않고 지냈습니다.
원 씨도 자식의 독립이란 게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서서히 깨달아갔고 아들이 없는 삶에 익숙해지려고 노력도 많이 했죠. 그렇게 결혼한 지 2년 정도가 지난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연수가 아이를 가졌대요. 며느리의 임신 소식이었습니다. 그래? 아이고야, 정말 잘 됐다. 그렇죠? 그래서 말인데요. 애가 있어도 맞벌이는 해야 하니까요. 애기 태어나면 엄마가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아기를 봐달라는 아들에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 예전처럼 치열하게 살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몸이 건강할 때까진 일을 하고 싶어서 아직도 잠깐씩 돈 벌 수 있는 소일거리는 하고 있으니 말이죠. 그게 아니면 연수가 일을 그만둬야 하는데 아직은 저 혼자 벌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요. 원 씨는 결국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어쩔 수 없지. 근데 거리가 마음에 걸려서요. 합가하실 생각은 여전히 없으시죠? 그건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엄마만 괜찮다고 하시면 저희가 엄마 집으로 들어가도 돼요. 그냥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봐주마.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았어요. 근데 엄마가 버스 타고 오시려면 1시간은 잡아야 하는데 저희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고요. 늦게 끝나면 엄마 모셔다 드리기도 여의치 않아서 차라리 저희가 그쪽 동네로 이사를 가면 어떨까 싶어요. 갑작스러운 말이었지만 이 동네에 집을 사줄 생각도 했었던 원 씨이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너희 회사는 안 불편하겠어? 그렇다고 엄마가 그 집 팔고 이사를 오실 수도 없으니까요. 저희가 가는 게 좀 더 합리적이죠. 그래서 원 씨는 이번에도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말했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도 잠시 어련히 알아서 의논하고 결정하지 않았겠나 싶었습니다. 한두 살 먹은 어린 아이도 아니고 이제 다 큰 아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그렇게 아들 부부는 얼마 안 있어 원 씨와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이사를 왔어도 애를 낳기 전까지는 서로 왕래가 자주 있지는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배가 많이 불러올 때까지 일을 했기 때문에 서로 볼 시간이 없었죠. 그리고 며느리는 귀여운 남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원 씨의 아들을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며느리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어찌됐든 천사처럼 예쁜 손주가 생긴 원 씨는 무척 기뻤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산후조리원에서 나와서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 날에 잠시 봤을 뿐 그 뒤로 한참을 보지 못했습니다. 지방에서 홀로 살고 있는 사돈이 몸조리를 해줬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와 집에 도착했다는 말에 부랴부랴 찾아간 아들네 집. 안녕하셨어요, 사돈. 네,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에 뵙네요. 사돈끼리 어색한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누워만 있었고 아이는 사돈이 내내 안고 있었습니다. 목을 쭉 빼고 구경하는데 자신도 할머니인데 왜 이렇게 멀찍이 보고 있나 싶어서 말했습니다. 저도 한번 안아볼게요. 그러자 마지못해 아이를 안겨줬습니다. 자신의 괜한 생각인지는 몰라도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보는 순간 그런 생각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까꿍까꿍 해가며 아이를 어르고 있는데 사돈이 말했습니다. 이제 식사 준비할 건데 여기서 식사하고 가시게요? 식사하고 가라는 말이 아닌 설마 식사까지 하고 갈 거냐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래서는 먹고 가고 싶어도 그렇다고 대답하는 것이 민망했죠. 아니요, 집에 가서 먹어야죠. 집 가까우니까. 그렇게 아들 집에서 나오면서도 내가 왜 이렇게 나왔지 하고 후회했습니다. 꼭 남의 집에 방문한 불청객이 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치를 어찌나 주던지 오히려 계속 있는 게 불편해서 나와버렸는데 기분이 이상했죠.
그리고 그날 이후로 사돈이 아들집에 머무는 3주 동안은 아기를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그렇게 가까이 살면서 어쩜 한 번을 오라고 안 하는지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오히려 좋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며느리는 다시 직장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원 씨는 그렇게 보고 싶었던 손주를 하루 종일 보게 되었죠. 아이를 키워본 지 벌써 30년, 아니 40년 가까이 된 일이기 때문에 잊고 있었는데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가끔 봐야 좋다는 것을 금세 알게 됐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아이는 시도 때도 없이 울어대고 70 넘은 나이에 계속 안고 있으려니 허리며 무릎이며 나만하질 않았죠. 내 손주니까 돌보지. 남의 자식은 죽어도 못 키우겠다. 에효. 그리고 육아는 아들네가 아닌 원 씨의 집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출근할 때 원 씨네 집에 데려다 놓고 퇴근할 때쯤이면 원 씨가 아이를 아들네로 다시 데려갔죠. 며느리가 그렇게 하자 했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규야. 가방에 젖병이 없는데? 안 넣었어? 글쎄요. 연수가 안 넣었어요. 연수한테 전화해보세요. 저 지금 바빠서요. 원 씨는 전화를 끊고 며느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했던 말을 반복했죠. 안 넣었어요? 분명히 챙겼던 것 같은데. 아무리 뒤져도 없어. 어쩌냐? 지금 먹을 때가 됐는데. 그러자 며느리가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집에 가서 가지고 오시겠어요? 비밀번호 알려드릴게요.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인 아들네 집. 가까운 듯 하지만 아기를 데리고 왔다 갔다 하기에 쉽지만도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뭐가 없다 하면 아들네 집을 드나들게 되었는데 누구에게도 좋은 일은 아니었죠. 며느리도 시어머니가 아무도 없는 집에 들락거리는 게 좋지만은 않았을 것이고 원 씨도 힘들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애 보행기라도 가져다 놔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왔다 갔다 하니? 어머니, 그냥 낮 동안 저희 집에서 보세요. 애도 커서 이제는 어머니 댁에서 보는 게 불편할 거예요. 원 씨도 하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여태 여간 번거롭고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아들네 집에서 애를 돌보니까 좀 더 수월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육아는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골병이 날 것 같아서 오히려 멀리 사는 사돈이 부러울 지경이었습니다. 명절이며 생일이며 특별한 날에는 아들이 애를 데리고 찾아가고 혼자의 돌볼 일도 없으니 말이죠. 그리고 명절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그것에 대해서도 원 씨는 할 말이 많았습니다. 아들이 이사하고 나서 돌아온 설이었습니다. 엄마, 이제부터 명절 때는 장모님네 내려가 있을게요. 언제는 안 그랬다는 듯이 말하는 아들. 사돈도 원 씨처럼 사별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늘 명절 하루 빼고는 처가에 가 있었죠. 그게 아니라 연휴 시작될 때 바로 가려고 그러죠. 그럼 우리 집엔 하루도 안 있는다는 거야? 그러고는 며느리를 쳐다보았는데 며느리는 딴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네. 엄마랑은 늘 보니까. 장모님은 혼자 계시고. 죄송해요, 어머니. 며느리가 풀죽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 씨는 명절의 차례는 지내지 않지만 그래도 늘상 떡국은 같이 먹었으니 선뜻 그러라는 말을 하기가 망설여졌습니다. 전날에라도 와서 같이 떡국 한 그릇 먹고 가지. 연휴 전날 퇴근하고 바로 출발하려고 해요. 그러면 명절 중 하루도 이곳에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원 씨가 고민하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섭섭하시겠어.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저희 집은 나중에 갈게요. 아니다.
그렇게 해라. 안쓰럽게 말하는 며느리의 괜히 나쁜 시어머니가 된 듯했습니다. 늘 보는 얼굴은 맞기에 혼자 떨어져 사는 사돈을 챙기는 게 이치에 맞기도 맞았으니 결국 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 틀린 말도 아니었고 명절이 뭐라고 꼭 아들 며느리와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었죠. 그리고 명절 동안만이라도 육아에서 해방이구나 싶기도 했습니다. 감사해요. 거봐, 내가 뭘 했어. 허락하실 거라고 했지? 막상 명절 연휴가 되었을 때 원 씨는 몸은 편하지만 마음은 허전했습니다. 떡국도 혼자 끓여 먹었죠. 나도 혼잔데. 허공에 대고 말해봤자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나쁜 놈이 전화도 한 통 없네. 며느리는 그렇다 쳐도 아들도 연휴 내내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원 씨는 그날 이후로 명절엔 아들 며느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아들 며느리가 잘못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고 이해하고 있었죠. 어느 날 지친 하루를 보낸 원 씨는 아들이 퇴근하자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했습니다. 너는 어찌 된 게 1년이 다 되도록 밥 한 끼 먹고 가란 소리를 안 하냐. 아들이나 며느리 중 하나가 퇴근하고 애를 건네주면 원 씨의 일이 끝이 나는데 한 번도 저녁밥 한 끼를 얻어먹어 본 적이 없었기에 하는 말이었습니다. 원 씨도 집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나이가 들었는지 꼭 한마디를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집에 가려던 원 씨를 붙잡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 식사하고 가세요. 문규 씨도 늦게 온대요. 저녁밥. 네. 아들과 며느리가 원신의 집에서 밥을 먹은 적은 많았어도 며느리가 해준 밥을 먹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아이고, 그냥 해본 말이었는데. 아니에요. 식사하고 가시라고 했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괜히 시어머니 노릇을 한 것 같아 민망했습니다. 며느리가 밥을 차리는 동안 원 씨는 미안한 마음에 아이를 업고 거실 이곳저곳 청소기도 돌리고 했죠. 며느리는 금방 뚝딱 밥을 차리고 원 씨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한술 뜬 원 씨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며느리가 차려준 밥은 정말 맛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정성이 있으니 어찌저찌 꾸역꾸역 삼키는데 고역스러웠습니다. 입에는 좀 맞으세요? 어? 그래, 맛있네. 국은 솥에 같았고 고기 반찬은 짜서 먹기가 힘들었습니다. 원 씨는 여태 아들 부부가 이런 음식을 먹으며 살았나 걱정스러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집에서 요리할 일도 많이 없고 결혼을 해도 시집에서 요리를 배운다거나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당연한 건가 생각했습니다. 원 씨의 아들도 할 줄 아는 건 라면 끓이는 것밖에 없으니 할 말이 없었죠. 그래서 다음 날엔 아들 집에 갈 때 보온병에 담은 미역국과 반찬 몇 가지를 싸갔습니다. 미역국도 냄비에 옮겨 담아 냉장고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먼저 퇴근하자 원 씨가 말했습니다. 미역국 끓여왔는데 냉장고에 넣어놨어. 냄비에 담았으니까 그대로 데워서 먹으면 돼. 뭘 이런 걸 다 싸우셨어요. 너 일하느라 바쁜데 밥까지 하면 힘들잖냐. 조금씩 가져왔으니까 편히 먹고 치워버리면 좋지. 밥만 퍼서 먹어. 감사해요. 잘 먹을게요. 그날 이후로 종종 반찬을 해다 주게 되었습니다. 매번 잘 먹었다고 말하는 며느리의 보람도 느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퇴근한 날, 난 이제 가보마. 국은 냉장고에 넣어놨어. 네, 감사해요. 잘 먹을게요. 그러곤 현관문을 열고 나왔는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보니 빈손인 걸 깨달았습니다. 아이고, 내 보온병. 미역국을 담았던 보온병을 두고 나온 원 씨. 다음 날도 써야 하기에 다시 가지러 들어갔습니다. 방금 나왔기에 비밀번호를 치고 얼른 들어갔지만 정확히 5분 뒤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올 걸 하는 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며느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엌 쪽으로 가보니 싱크대에 물을 틀어놓고 전화를 받으며 무언가를 하고 있었는데 물소리 때문에 듣지 못한 듯 했습니다. 식탁에 올려져 있던 보온병을 집어들었는데 며느리가 누군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에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저녁 먹고 가시라고 말하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진짜 맛없게 만들어서 드렸거든. 몰라. 나도 어디서 들은 거야. 그런데 진짜 그 뒤로는 저녁 먹고 가신다는 소리 쏙 들어갔어. 근데 자꾸 음식을 싸우셔서 걱정이야. 오늘도 국 끓여오셨는데. 좋긴 뭐가 좋아. 처리하는 거 힘들어. 집에서 밥 잘 안 해먹는단 말이야. 근데 뭐 매일 해봐주시니까. 서운하게 하면 안 되니까 잘 먹겠다고 하는데 힘들다. 누군가와 통화하는 듯한 며느리를 지켜보니 싱크대에 미역국을 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문규 씨 올 시간 됐어. 끊어야겠다, 엄마. 알았어. 전화를 끊을 것 같자 원 씨는 화들짝 놀라 뒤돌아 나왔습니다. 문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조심조심히 말이죠. 집에 돌아와서도 한동안은 멍하니 있었습니다. 귀신에 홀리기라도 한 듯 했습니다. 며느리의 민낯을 본 듯 했습니다. 친정엄마와는 당연히 편하게 말할 수 있고 시어머니 흉도 볼 수 있지만 며느리가 한 행동은 용서가 안 됐습니다. 일부러 음식을 맛없게 만들고 싸준 음식을 버리는 며느리라. 원 씨는 그런 건 드라마에만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며느리는 원 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아들을 통해서 하는 편이기에 저렇게도 적나라하게 말하는 며느리는 처음 보았습니다. 며느리와 아주 살가운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럭저럭 좋은 관계는 유지한다고 생각했으니 더욱 충격이 컸습니다. 앞으로 며느리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지도 막막했죠.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샌 원 씨는 다음 날 아침 일찍 고민에 빠졌습니다. 며느리가 너무 괘씸하지만 내일도 평일이었기에 손주를 봐주러 가야만 했죠. 아들네 집에 도착하니 며느리는 이미 출근하고 없는 상태였습니다. 차라리 다행이었습니다. 눈을 마주치면 심장이 벌렁거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엄마, 잠깐 드릴 말씀이 있는데 그때 아들이 원 씨에게 말했습니다. 애 보실 때 되도록이면 살림은 건들지 말아주세요. 뭐? 애 보는데 어떻게 살림을 안 건드려? 꼭 필요한 것만 하시라는 거죠. 냉장고 같은 것도 막 함부로 열어보지 마시고요.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냉장고도 안 열어보고 어떻게 애 먹을 걸 챙겨주는지. 그리고 하루 종일 있는 원 씨는 점심은 이곳에서 먹었는데 그러면 이제 밥도 먹지 말라는 말인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나보고 굶으라는 거야?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건 연수 살림이니까. 여기저기 들춰보시는 거 연수가 좀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요. 말은 안 해도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정말 말을 안 했는데 아들의 생각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들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인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아니면 전처럼 엄마 집에서 애 보시는 건 어때요? 뭐야? 며느리도 미웠지만 아들은 더 미웠습니다. 너는 이제 보니까 바보 천치구나. 연수도 그렇다. 불편하면 나한테 직접 얘기하던가? 왜 너한테 말을 전해? 애 맡겨서 편해지고는 싶고 너희 불편한 건 못 참겠다 이거야? 아니, 왜 화를 내세요? 그냥 조금만 서로 조심하자 이거죠. 서로 조심하자는 게 아니잖니?
그냥 나보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죽은 듯이 애나 보라는 거 아니냐? 말을 왜 그렇게 심하게 하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너나 연수 마음 잘 알았다. 그렇게 불편하면 애는 너희가 직접 키워. 내가 너희한테 꼴랑 용돈 몇 푼 받고 여태껏 애기 봐준 거는 너희 힘들까봐 도와준 거야. 그런데 뭐? 불편? 참나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엄마 너무 흥분하신 것 같아요. 그냥 못 들은 걸로 하세요. 뭘 못 들어? 연수가 지 살림 건들지 말라고 한 거잖냐? 아니, 연수 잘못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화 푸세요. 됐다. 오늘은 어쩔 수 없으니까 봐주는데 내일부터는 다른 방법 찾아봐라. 이제 더 이상 안 올란다. 그러고는 출근하던 아들을 문 밖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애들 돌보면서도 분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퇴근해서 원 씨의 눈치를 봤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집안일에 신경을 많이 못 써서 어머니가 그런 거 다 보시는 게 부끄러워서 그랬어요. 자꾸 청소도 해주시니까. 내가 그냥 놀러 온 것도 아니잖냐? 그리고 너희 바쁜 거 다 아니까 뭐라도 좀 해주고 싶어서 그랬던 거고. 네, 알죠. 죄송해요. 원 씨는 미역국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그 말은 꾹 눌러 담았습니다. 그때 아들이 와서 또 사과를 했습니다. 엄마, 연수 마음 그게 아닌 거 알죠? 죄송해요. 제가 말을 이상하게 전해서 그런 거예요. 엄마도 할머니 때문에 힘들었으니까 며느리 마음 잘 알잖아요. 조금만 이해해줘요. 말 한마디를 해도 어쩜 저렇게 얄밉게 하는지. 한마디 하면 할수록 점수를 깎아먹는다는 걸 모르는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내일도 애기 봐주러 오실 거죠? 콱 주둥이를 한 대 때려주고 싶었는데 저 얄미운 아들을 낳은 죄는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결국 져주고 마는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는 되도록이면 애기만 봐주고 아들 며느리와는 시간을 덜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원 씨가 폭발하게 되고 아들이 원 씨에게 등을 돌리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가 원 씨를 앉혀놓고 얘기했습니다. 엄마, 아무래도 우리가 장모님 모시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사돈을? 왜 무슨 일 있으셔? 그건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딸이랑 떨어져서 혼자 지내기 적적하신가 봐요. 이미 자식과 가까이 사는 고충을 알아버린 원 씨는 아들이 장모님을 모시고 산다고 해도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나이 들어 가까이에 자식도 없다면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오히려 그것이 옳은 것 같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은 걸어서 10분 거리에 살고 있으니 같이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래. 알아서 해라. 모시고 와. 그런데요. 아들이 말을 하며 며느리를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뭔데 그렇게 뜸을 들여? 다른 게 아니고 장모님 오시면 이제 장모님이 애 봐주실 수 있으니까. 다시 회사 근처로 가려고요. 참 자신은 가까이 사니 괜찮다고 한 게 1분 전인데 한숨이 나왔지만 그것도 그러라 했습니다. 지들이 간다는데 막을 권리는 없었습니다. 그래, 애도 많이 컸으니까. 키우는데 힘들진 않으시겠지. 그래도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갓난쟁이를 힘들게 키워놓았는데 하루아침에 자신은 필요가 없어진 듯 가버린다니 말이죠. 그런데요. 그게 용건은 아니었고요. 회사 근처로 가면서 아예 집을 사는 게 어떨까 해서요. 그래? 맞아. 집을 사야 가정이 안정이 되지. 전세는 불안하잖냐? 잘 생각했다. 자신이 애를 봐주는 동안 열심히 모았구나 생각해서 기특했습니다. 서운했던 마음은 잠시 옆으로 밀어두었죠. 그런데 이어지는 아들의 말에 원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집 사는데 돈 좀 보태주세요. 뭐? 어차피 저 결혼할 때 집 사라고 돈 주셨던 거잖아요. 근데 제가 전세를 얻은 거니까 이번에 조금만 더 보태주시면 집 살게요. 그때 준 돈으로 이 근처 집 사라고 했던 거잖냐. 회사 근처 집 살 돈까지는 엄만 없어. 이 집 대출 하나도 없잖아요. 대출 조금만 받아서 주시면 안 될까요? 원 씨는 망감이 교차했습니다. 저놈이 지금 진심으로 하고 있는 말인지 가늠하기 위해 아들을 빤히 보았지만 무엇이 잘못된지 도통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당연히 돈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이 집에 대출까지 받으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라는 거야? 그 돈을 나보고 갚으라는 거야? 좀 더 큰 집 사주셨다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나는 그거 갚을 능력 없다. 왜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거기 있는 집을 사야 해? 이 근처에 살면 충분히 살 수 있잖아. 그게 아니고 장모님도 오시는데 서로 좀 불편하기도 하고요. 회사 쪽이 더 좋기도 하고요. 불편하긴 뭐가 불편해? 나는 괜찮다. 가까이 살면 좋지. 그러니까 아들이 다시 한번 며느리의 눈치를 봤습니다. 돌아가는 꼴을 보자니 누구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인지 짐작이 갔습니다. 아들은 생각이 없는 꼭두각시인 건지 며느리만 힐끔거리는 게 꼭 지시를 받아야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같았죠. 사돈이 불편하다던. 그러면 사돈한테 돈 좀 보태달라고 해라. 그러자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엄마. 왜 그러세요? 장모님이 뭐라 그러신 게 아니고요. 그래? 그러면 연수 네가 불편해서 그러니? 아니에요. 눈물을 찍어대는 며느리의 어이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왜 그러세요? 가만히 있는 연수한테. 안 그래도 내가 가까이 살고 네 집 살림 만지고 하는 거 꼴 보기 싫었잖냐? 근데 사돈이 온다니까 얼씨구나 했겠네. 말씀이 지나치세요. 엄마, 그만하세요. 다 끝난 얘기를 가지고 그러세요.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 누군가에는 봐줬으면 했는데 공짜로 봐줄 사람은 나뿐이라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맡긴 거지. 그런데도 불편해 죽겠고 마주보고 밥 한 끼 먹기는 죽어도 싫고 내가 니들 힘들 때만 써먹는 도구야. 그만큼 애도 키워줬으면 설령 조금 불편하더라도 참아야지. 원래부터 식구가 아닌데 어떻게 마냥 편하겠어. 나라고 연수 네가 편하겠니? 아들에게 말하던 원 씨는 점점 며느리 쪽으로 몸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돈 모시고 사는 거 다 좋다 이거야. 그런데 나한테 손을 벌리는 건 아니지 싶다. 너희한테 내 노후 책임지라고 그러든. 아니잖냐? 그러면 나 죽을 때까지 가져갈 이 집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은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니?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왜 자꾸 연수한테 그러세요? 연수처럼 엄마 생각하는 며느리 없어요. 처음에 합가하자고 말씀드렸던 것도 연수 생각이었어요. 내가 부족한 며느리라서 그래. 괜찮아. 참으로 가증스러운 눈물이었습니다. 왜 애를 울려요? 엄마 정말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할머니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 하셨으면서 엄마도 지금 똑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시어머니가 괜히 시어머니가 아니네요. 원 씨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써 삼키고 넘기고 덮어버렸던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날 생각한다는 며느리가 나 밥 한 끼 해주기 싫어서 일부러 음식도 짜고 쓰게 만들고 내가 애써 해다 준 음식은 받자마자 싱크대에 버렸니? 며느리와 아들의 눈이 크게 띄었습니다. 내가 이 말만은 안 하려고 했다. 나도 며느리였으니까 이해하려고 노력했어. 나라고 70 넘어서 힘들게 애 보고 싶겠니? 그래도 너희 맞벌이 한다고 힘들까봐 군말 없이 애 봐줬다.
그리고 우리 집에서 보라면 우리 집에서 보고, 너희 집에서 보라면 너희 집에서 보고. 며느리 힘들까봐 청소 설거지 해주다가 지 살림 건들지 말래서 안 했고, 음식도 해다 바쳤어. 그런데 돌아오는 말은 고맙다는 말이 아니라 고작 돈 안 주는 나쁜 시어머니냐? 원 씨는 화내고 있었지만 속은 울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이야긴 처음 듣는지 며느리를 쳐다보지만 며느리는 울기만 했습니다. 너도 할 말은 없을 거다. 그러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저도 노력했어요. 이렇게 가까이 살면 힘들 줄 알았는데도 왔고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잘못한 것만 꼬집으시니까 너무 서글퍼요. 아들은 그런 며느리가 안쓰러웠는지 감싸 안으며 원 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연수도 사정이 있었겠죠? 잘해보려는 사람 너무 몰아세우지 마세요. 이렇게 엄마랑 저희 사이 틀어지면 남는 게 뭐예요? 저는 엄마 안 보고 살아야 하고, 엄마도 저도 못 보고 애기도 못 볼 거 아니에요. 뭐? 너 지금 나 협박하니? 끝까지 속을 태우는 소리만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 다 미련 버릴란다. 내가 뭘 위해서 이 나이에 그렇게 아등바등? 너희를 위해 살았는지 모르겠다. 그럼 저희랑 연이라도 끊으신다는 말씀이세요? 그건 내가 바라는 게 아니고 네 마누라가 바라는 일 아니니? 왜 그렇게 연수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정말 도저히 못 참겠네요. 이제 그만할게요. 그리고 앞으로 애도 안 맡길게요. 그러고는 아들은 원 씨의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이제 애도 대신 맡아줄 사람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애 봐준 공은 없다더니 그 말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애는 당연히 봐줘야 하는 것이고 조금만 싫은 소리를 하면 시어머니라서 그렇다는 말로 싸잡아 버리니 원 씨도 아들 부부와 줄다리기 하는 것에 지쳤습니다. 늘 아들 뒤에 숨어서 이득만 챙기려 하는 며느리도 미웠고 그런 며느리의 칼이 되어 엄마인 자신을 찔러대는 아들은 더 미웠습니다. 이제는 원 씨도 차라리 아들을 안 보고 사는 게 마음이 편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